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도시학부 김은정 교수입니다. 건강도시 실무자 대상교육, 오늘의 주제는 도시계획과 건강도시입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서두에서는 도시계획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기서는 왜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건강도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두 번째 부문에서는 본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건강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적 요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도시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해야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문에서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건강도시 사례 중 하나인 서울 신촌의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문, 도시계획과 건강의 관계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건강결정 요인에 대해서 이미 잘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당연히 나이와 성별, 이러한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 나의 건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겠고, 금연이나 절주, 그리고 운동을 하는 개인적인 습관, 혹은 그 반대로 흡연이나 폭음 또는 운동을 안 하는 습관들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한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질 높은 수준도 매우 중요한 건강의 결정 요인이겠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대기질이나 수질과 같은 자연 환경도 물론 포함할 수 있고 우리 동네의 물리적인 환경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는 곳에서 공원이 정말 가까운지, 지하철은 또한 얼마나 가까운지, 또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술집과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행자 도로는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고 횡단보도는 적절한 간격을 두고 잘 배치가 되고 있는지 등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환경, 특히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은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영향력 이하 개인의 성이나 연령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또한 사회경제적 요인보다는 높다고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입니다. 즉, 어디에 사는지가 나의 건강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보건학과 도시계획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서 말하는 것들이 도시 환경이 심장질환, 고혈압, 제2형 당뇨, 호흡기 질환, 더 나아가서 비만이나 우울과 같은 여러 가지의 만성질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이 건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러한 메커니즘은 오른쪽 그림의 E와 E에서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패턴, 교통 시스템, 그리고 도시 디자인, 이러한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 여건이 그곳에 사는 지역 주민이 보행이나 신체 활동 정도, 이러한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많이 걷고 많이 운동할수록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탈수록 만성질환이 줄어들고 건강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도시 스프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도시의 외연적 확산 또는 도시의 급격한 팽창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의 도시는 도심으로부터 외연적으로 차근차근 개발되는 것들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도심과 먼 거리에
대량의 택지 개발을 하는 등과 같은 외연적 확산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도시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스프롤화 때문에 사람들은 원거리 통행을 위해서 자동차로만, 자동차 위주로 통근 통행을 하게 되고, 반대로 보행자 도로는 점점 감소하고 도심에서 녹지도 감소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바로 개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시계획과 공중보건은 어느 지점에서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현대 도시계획은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런던의 도심에서는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는 도심의 주택, 도로, 그리고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의 부족을 불러일으켜게 됐고, 정비되지 않은 도시의 인프라는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공중위생법을 만들게 되고, 주거와 상업, 공업 등과 같은 이용 목적에 따라 토지를 구분하게 되고, 건축물의 용도, 밀도, 형태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도시계획의 매우 중요한 계획 수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수단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존 스노우의 콜레라 지도입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이 콜레라의 전염 경로를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이때 의사였던 존 스노우가 지도상에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이 위치를 표시하게 되고, 이들의 공통점이 같은 우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콜레라의 전염 경로를 밝혀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콜레라 지도는 역학이라는 분야를 새롭게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또한 도시계획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시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현대 도시계획의 역사의 시작은 산업혁명 시대의 위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도시계획과 공중보건은 시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하에 건강도시 개념이 출현하게 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건강도시 운동, 액티브 리빙과 같은 이름으로 다양한 연구와 사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건강도시 정책들이 많이 나타났고, 이제 우리나라의 건강도시는 20년의 역사를 지닌 지자체 주도의 정책으로 지금처럼 성장하여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강도시의 정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창출하며 시민들이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하고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원을 증대시켜 나가는 도시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건강도시를 재개념화하였는데,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는 도시로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주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고, 이 환경적 요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적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6가지 계획적 요소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도시 형태와 토지 이용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밴쿠버에 있는 두 도시, 두 동네입니다. 비교한 그림입니다. 가운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지역은 매우 인접한 동네입니다. 윗동네는 업타운 무디 파크이고 그리고 아랫동네는 퀸스브로우입니다. 이 두 동네는 순주거 밀도, 토지용 혼합도, 교차로 밀도, 상업 용적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업타운 무디 파크이 퀸스브로우에 비해서 순주거지 밀도, 토지용 혼합도가 더 높습니다. 또한 교차로 밀도와 상업 용적률도 훨씬 높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 형태나 토지용의 요소들이 이와 같은 차이는 결국 해당 지역의 워커빌리티, 보행 친화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업타운 무디 파크는 4.26점이고 퀸스브로우는 마이너스 3.7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동네는 매우 인접한 곳이어서 다른 지형적이나 지리적인 요건의 차이는 거의 없었을 것이며 온전히 이 두 동네가 도시 형태나 토지용 패턴의 차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보행 친화도 수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즉, 건강도시를 위한 걷기 좋은 환경은 보다 컴팩트하고 주거 밀도가 중밀 이상이어야 하고 주거지 내 상업시설이 비교적 많고 토지용이 복합적이고 그리고 도로 연결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의 연결성은 걷기에 대한 매력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래의 두 개의 그림은 두 위치 사이가 직선 거리는 동일하지만 도로를 따라가는 네트워크 거리는 왼쪽이 915m이고 오른쪽이 265m입니다. 이는 도로의 디자인에 따라서 연결성이 달라지고 이는 곧 사람들의 보행 행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우리 동네 커뮤니티의 환경입니다. 동네 환경은 걷기 좋게 배치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건강도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워크스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크스코어에서 이 숫자는 우리 동네가 얼마나 걷기에 좋은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해주는 보행 친화도 지수입니다. 아래 그림은 북미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도시들, 밴쿠버, 시애틀, 그리고 포틀랜드와 같은 도시들의 보행 친화도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는 어쨌든 보행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또한 잘 보여주는 것이 주거지로부터의 보행 권역 또는 자전거 통행 권역이 넓게 잘 조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는 곳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일상생활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주거지 밀도, 도로 네트워크 등을 감안하여 근린시설을 잘 배치하고 교통 인프라를 설치하는 등과 같이 커뮤니티 환경을 잘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픈스페이스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공원이나 녹지를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래 그림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공원 위치와 4분의 1마일, 즉 400m 버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공원 접근성, 요새 말하는 숲세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자체나 정부가 공원이나 녹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전체 물량 위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공원 접근성과 이로부터 소외 지역이 발생 여부 등을 찬찬히 따져서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공공간입니다. 뉴욕시는 시 전역에서 저이용 공공공간을 사람들이 쉬거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공공플라자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의 부족한 공공공간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시 전역에서 비효율적이거나 혹은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여 새롭게 변모시켜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통환경입니다. 도로와 보행자 도로는 매우 중요한 도시계획의 요소입니다. 아래 그림은 시애틀의 어떠한 특정 지역의 모습이고 현재의 교차로를 가상적으로 보행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디자인한 사례입니다. 이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세 가지 지점 A, B, C 지점에 대해서 검토했지만 오늘은 시간상 B 지점에 대한 디자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B 지역은 브루클린 애비뉴와 노스웨스트 42번가에 위치한 교차로입니다. 오른쪽 도면을 보시면 현재는 보행자가 건너기 매우 넓고 교차로에 횡단보도 표시가 없습니다.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횡단보도를 가시성이 있게 높게 표시하고 여기 교차로 내 귀퉁이 여기입니다. 이 내 귀퉁이를 커브 익스텐션을 설치합니다. 커브 익스텐션이라는 것은 보도 연석 확장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교차로 지점이 보도를 확장시켜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증가시키는 디자인 수법입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는 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곳곳에 가로의 조경시설을 확충해서 길의 가장자리의 위치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쾌적한 보행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식품 환경입니다. 식품 환경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의 요소인가 하는 의문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 네, 당연히 도시계획적 수법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뉴욕의 프레쉬 프로그램의 지역을 도면화한 것입니다. 이 프레쉬는 The Food Retail Expansion to Support Health, 즉 건강을 위한 식품 소매역 확장 정책 정도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을 개업할 때 뉴욕시가 토지 이용적 규제를 완화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푸드 데저트, 식품 사막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미국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채소나 과일을 파는 판매소가 거의 없는데 이런 지역을 식품 사막이라고 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의 사람들이 비만이 많은 것은 신선식품을 살 수 있는 곳이 없고 반대로 패스트푸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결국 그 지역의 사람들이 건강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풀어나기 위해서 뉴욕시는 이와 같은 프레쉬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이를 도시계획의 지역지구제와 같은 수법으로 잘 연결해서 표현하고 풀어낸 해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도시를 위한 6가지의 도시계획적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조성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도시 조성에 대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고 특히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중 하나인 서울의 신촌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세대학교 앞까지 이 구간은 항상 교통이 막히는 정체 구간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2014년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이 550m 구간에는 대중교통만 진입하고 일반 차량은 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하려 할 때 지역 상인들이 반대가 매우 심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보행자를 위해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고 3, 4m였던 보도폭을 8m까지 넓혔고, 보차도 높이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베리어 프리 디자인 수법을 이곳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구 지정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곳은 항상 교통이 막히는 상습 정체 구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구가 오른쪽과 같이 대중교통만이 지나는 곳이 되면서 교통 정체가 확연히 줄게 되었고, 자동차 도로는 줄어들고 그만큼 보행자 도로 너비가 늘면서 보행자의 이동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구 조성 전과 후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보행자를 위한 벤치와 시설들이 더 많이 설치가 되었고, 지구 지정 초기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전과 후에 얼마나 보행자의 접근도가 향상이 되었을까요? 아래 그림은 신촌역으로부터 10분 내에 보행으로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을 분석한 것입니다. 왼쪽 그림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전, 가운데는 조성 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향후에 이 지구를 대중교통까지도 제한하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 전환했을 때 이 경우입니다. 신촌역으로부터 도달 가능한 면적이 여기보다는 가운데가 더 넓고, 가운데보다는 오른쪽 도면이 더 넓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나리오 1, 2, 3에 따른 보행 시간별 도달 가능한 건물 수를 보시면 시나리오 1에 비해서 시나리오 2가 그리고 시나리오 3가 더 접근한 건물 수가 더 많아졌고, 그 건물의 분포도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나리오 1이 2가 3보다 더 넓게 분포하여 있다는 것도 확실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구 지정할 때 지역 상인들이 매우 그 매출액 감소의 이유 때문에 반대가 매우 심했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표 1에서 보시면 지구 운영 전후에 교통사고 건수가 메인 도로와 이면 도로에서 모두 감소했고, 평균 34.5%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표 2에서도 지구 운영 전후 연세로를 지나는 버스 노선 승객 수가 1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표 3은 지구 운영 전후 지역 내 상권의 변화입니다. 이 자료는 BC카드 가맹점 1000개의 점포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총 매출액, 이용객 수, 매출 건수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지금까지도 이 성공한 사례로 여겨지고 있고, 이 이후에 서울시 전역에서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계획과 건강도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슈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왜 이 두 가지 관점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도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